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전 세계 취재진이 숨을 죽인 채 하나의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6대3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무려 170조 원. 역사상 유례없는 이 거대한 법정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놀랍게도 삼성이나 현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중견전선회사 대한전선이었습니다.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졌을 때 미국 로펌의 베테랑 변호사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다. 결국 미국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주 똑똑했다. 나보다 미국 법을 더 잘 알았다. 한국 기업들이 법으로 백악관을 무릎 꿇린 전대미문의 기록,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관세에 집착하는지부터 아셔야 해요.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관세를 자기 협상의 핵심 무기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상대방이 아파해야 한다.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야 내가 유리해진다. 이게 트럼프의 기본 철학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협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이 거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줘야 한다. 고통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관세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 국가들한테 관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중국한테는 60% 관세를 때렸고요. 캐나다랑 멕시코한테도 25%를 매겼어요. 유럽연합도 예외가 아니었고 당연히 한국도 타깃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미국 헌법을 보면요. 관세를 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이에요. 행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고 내리면 안 되니까 그 권한을 입법부인 의회에 준 거예요. 트럼프는 이 한계를 우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건데요. 이 법은 1977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원래 목적은 전쟁이나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긴급하게 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적국의 자산을 동결한다거나 특정 국가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거나 이런 긴급 조치를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바로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법이죠. 냉전 시대에 소련이랑 대치하던 상황에서 급박하게 경제 제재를 해야 할 때 의회 승인 받느라 시간 끌면 안 되니까 만든 법이에요. 트럼프가 이 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갖다 쓴 겁니다. 논리가 이랬어요. 미국이 매년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무역 적자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이건 국가 비상사태다. 대통령이 긴급 조치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한 거죠. 법조계에서 이 논리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창의적인 해석이라고 했고, 일부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비상사태라는 건 전쟁이나 테러처럼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무역 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올해 갑자기 생긴 위기가 아니라 1970년대부터 계속 있어 온 문제예요. 그걸 갑자기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어요? 그것도 트럼프를 상대로요. 트럼프는 자기한테 덤비는 상대한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입니다. 트위터에서 해당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정부 계약에서 배제하겠다고 협박하고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이런 식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걸었다가 이기면 돈 돌려받는 거지만 지면 트럼프의 타깃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사업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 다물고 관세 내고 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자. 다들 이런 분위기였어요. 중국 기업들도 그랬고요. 유럽 기업들도 그랬고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한국 기업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트럼프가 SNS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요.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상은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상업 품목이었고요. 이유는 한국 국회가 합의된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무역협정을 체결했어요. 그 협정에는 한국의 약속 4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둘째,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셋째, 농산물 비관세 장벽 제거. 넷째,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이 4가지였어요. 트럼프는 이 협정이 체결됐으니까 한국 국회에서 당연히 비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대통령끼리 합의한 건데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 이 협정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야당에서 반대도 있었고 국내 여론도 갈렸고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부분에서 농민단체들 반발이 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한국한테 관세를 10%포인트나 올려버린 겁니다. 이 10%포인트 인상이 숫자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해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거든요. 우리 돈으로 15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10% 추가 관세가 붙으면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15조 원 정도가 매년 추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날 한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부터 2% 넘게 급락했고요. 수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줄줄이 떨어졌어요. 현대자동차 5% 하락, 기아 4% 하락, LG에너지솔루션 6% 하락, 삼성전자 3% 하락, SK하이닉스 4% 하락. 특히 자동차랑 배터리 관련주가 심하게 떨어졌는데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이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뉴스에서는 연일 관세 폭탄 이야기가 나왔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랬어요. 한국 기업들이 또 당하겠구나. 억울해도 관세 내고 트럼프 비위 맞추면서 어떻게든 협상으로 풀어보려고 하겠지. 미국 정부 앞에서는 다들 고개 숙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 예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요. 한국 기업들 중에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것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제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회사에서요. 미국 법인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LG전자 미국 법인,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 SK하이닉스, 한화큐셀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각 회사 법무팀이랑 외부 법률 자문단이 총출동해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안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그 회의 중 하나의 자문 변호사로 참석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임원들 표정이 전부 굳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트럼프 SNS 글을 출력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업 임원들은 격앙되어 있었어요. 트럼프가 SNS 글 하나로 갑자기 관세를 10%나 올려버리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한국 국회가 협정을 비준 안 한 게 우리 회사 잘못이냐? 특히 자동차 쪽 임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에 수십조 원 투자해서 공장 짓고 미국인 수만 명 고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대우냐? 미국 경제에 이만큼 기여하는 회사한테 이러면 되냐?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 기업들이 잘못한 건 없거든요. 협정 비준은 국회 소관이지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분노하는 거랑 실제로 소송을 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긴 건데요. 이 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대통령 권한 범위 아닌지는 아직 연방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한 적이 없어요. 학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꽤 있고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관세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승소해서 낸 관세를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임원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길 수 있으면 당연히 걸어야지,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드린 말씀이 중요했어요. 소송을 걸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립니다. 하급심에서 판결 나오고 어느 쪽이든 항소하면 항소심 가고 거기서 또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가면 5년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관세는 계속 내야 하고요. 소송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 통상 전문 로펌 비용이 시간당 $1,000에서 $1,500 수준이에요. 파트너 변호사급은 시간당 $2,000 넘는 경우도 있고요. 소송 하나 끝까지 가려면 법률 비용만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자기한테 공개적으로 덤비는 기업한테는 반드시 보복합니다. 트위터에서 해당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미국 내 투자 약속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공격하고 정부 조달해서 배제 검토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아마존이랑 트럼프가 갈등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아마존을 계속 트위터에서 공격하고 우체국 요금 올리라고 압박하고 국방부 클라우드 계약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소송 걸었다가 지면 관세 환급도 못 받고 트럼프의 타깃이 되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수십조 원어치 사업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분노하던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먼저 그래도 소송 걸자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한 임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버는 돈이 연간 얼마인지 아느냐. 관세 때문에 손해보는 것보다 트럼프한테 찍혀서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은 참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른 임원분도 동조하셨어요. 어차피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섣불리 싸워봤자 득보다 실이 크다. 일단 정부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 결국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일단은 관세 내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실제로 삼성전자 미국 법인 자회사인 하만에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가요. 몇 주 만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송 제기했다가 슬그머니 취하한 거죠. 법원 기록에 보면 소송 제기 후 자진 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다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제동을 건 거다. 미국 정부랑 정면으로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거다. 트럼프 심기 건드리면 더 큰 보복이 올 수 있으니까 조용히 넘어가기로 한 거다. 제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대기업들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버는 돈이 연간 수십조 원이에요.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고 가전사업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팔고 있고 사업 영역이 엄청 넓잖아요. 그 사업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관세 환급받겠다고 소송을 유지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냐? 저라도 철회를 권유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철회하지 않은 기업이 있었어요.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동료한테 서류 받았을 때 저는 대한전선이 뭐 하는 회사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미국에서 20년 넘게 통상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국 기업 케이스를 수십 건은 다뤘는데 대한전선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전력용 케이블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고압송전 케이블, 해저 케이블 이런 걸 전문으로 제조하는 전선 기업이에요. 창립된 지 60년 넘은 중견 기업인데 한국에서는 업계 1위 수준의 회사지만 미국에서의 인지도는 삼성이나 현대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매출 규모도 삼성전자의 1%가 안 되고요. 미국 내 사업 규모도 대기업들에 비하면 훨씬 작았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세관국 경보호국을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하고요. 삼성이랑 한화가 철회한 뒤에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삼성도 포기하고 한화도 포기하고 현대도 눈치 보면서 조용히 있는데 대한전선은 왜 버티고 있는 거지?
미국 법조계에서 반응이 어땠냐면요. 대부분 무관심 아니면 비웃음이었어요. 저한테 전화한 동료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회사 변호사들이 미국 소송 경험이 없나 봐. 삼성도 포기한 싸움을 저 작은 회사가 왜 하고 있는 거야. 몇 달 버티다가 조용히 철회할 거야. 제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대기업들도 감당 못한 리스크를 중견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리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대한전선은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타이어도 한국에서는 큰 회사지만 삼성이나 현대급은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이 전부 손 뗀 싸움에 중견기업 두 곳이 뛰어든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이 회사들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미국 법을 몰라서 무모하게 덤비는 건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소송에 숨겨진 치명적인 규칙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규칙을 아는 기업과 모르는 기업 사이에 엄청난 운명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도요. 대한전선이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워싱턴 법조계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이었어요. 대한전선이라는 회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미국 통상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하면 삼성, 현대, LG, SK 이 정도가 떠오르는 이름이지 대한전선은 그냥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소송 소식을 접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요. 노골적으로 비웃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 동료 변호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상대로 관세 소송에서 이긴 적 있어? 내가 아는 한 단 한 번도 없어. 삼성도 포기했고 현대도 안 건드리고 있고 한화도 철회했는데 저 케이블 회사가 뭘 믿고 저러는 거야. 로펌에서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소송 붙인 거 아니야. 또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미국 정부 상대 소송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몇 달 지나면 현실 깨닫고 조용히 철회할 거야. 두고 봐.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들고 이겨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관세 관련 소송은 더 그래요. 행정부의 재량권이 굉장히 넓게 인정되는 분야거든요. 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 안보나 외교 문제가 걸려 있으면 법원이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법부가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간섭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미국 법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대한전선 소송도 그냥 조용히 기각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스스로 철회하겠거니 생각했어요. 몇 달 지나면 뉴스에서도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 못하는 소송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대한전선 소송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리를 맡은 로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나름 이름 있는 통상 전문 로펌이었어요. 이 로펌이 허접한 곳이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 상대 소송 경험도 풍부하고 국제무역법원 케이스도 여러 번 성공적으로 다뤘던 곳이에요. 업계에서 평판도 괜찮은 편이고요. 만약 대한전선이 정말 미국 법을 몰라서 무모하게 덤비는 거라면 이런 수준의 로펌이 대리를 맡았을 리가 없거든요. 제대로 된 통상 전문 로펌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는 애초에 안 맡아요. 시간 낭비이고 로펌 평판에도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로펌이 대한전선 케이스를 맡았다는 건요. 최소한 이들 눈에는 뭔가 승산이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선 측 소장 내용을 제대로 읽어봤어요. 소장의 핵심 논점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 법의 원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둘째,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셋째, 따라서 이 관세는 위법하며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넷째, 앞으로 같은 방식의 관세 부과를 금지해달라. 법리적으로 봤을 때요, 이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은 원래 진짜 비상사태,
그러니까 전쟁이나 테러, 외국의 적대 행위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거든요.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는 건 이 법의 원래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 법을 창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관세 부과의 근거로 쓴 건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었거든요. 대한전선 측 주장은요,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였어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이걸 법원에서 판단해달라는 거죠.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위법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무역이나 외교 같은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한전선은 바로 그 판단을 정면으로 요청한 겁니다. 제 생각은 이랬어요. 주장 자체는 논리가 있다. 법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법원이 받아줄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건재한 상황에서 법원이 대통령 관세가 위법했다고 판결할 수 있을까? 설령 법리적으로 맞는 주장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용기가 있을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법리와 현실은 다르니까요. 법적으로 옳은 주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법원이 판단을 회피하거나 결국 행정부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한전선이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장은 그럴듯한데 현실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몇 년 끌다가 결국 패소하거나 중간에 합의로 끝나겠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한국타이어가 대한전선 뒤를 이어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만약 대한전선 혼자 소송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요, 그냥 무모한 중견기업 하나가 객기 부리고 있다고 치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타이어까지 합류했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타이어 업계에서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에요. 이런 회사가 대기업들도 포기한 소송에 동참했다는 건요, 단순히 미국 법을 몰라서 덤비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뭔가 계산이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케이스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가 대체 뭘 노리고 있는 건지, 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리고 몇 주 뒤에요. 저는 이 소송에 숨겨진 결정적인 규칙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요. 왜 대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한 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소송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건요. 로펌 선배 변호사랑 점심을 먹다가였어요. 이 선배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인데요. 관세 소송 분야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예요. 은퇴해서 지금은 로스쿨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가끔 만나서 업계 이야기도 나누고 조언도 구하는 사이거든요. 밥 먹으면서 대한전선 얘기를 꺼냈어요. 한국 중견기업이 미국 정부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걸었는데요. 삼성이랑 한화는 소송 걸었다가 철회했고 대한전선이랑 한국타이어만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보세요? 선배가 포크를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그 소송의 진짜 포인트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뭔 소리냐고 물었어요. 지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관세 관련 소송이 수십 건이 접수돼 있어. 대한전선만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고 있는 거야. 중국 기업, 유럽 기업, 일본 기업, 멕시코 기업, 다 있어. 근데 이 소송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전부 정지돼 있어. 본안 심리도 못하고 멈춰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거든. 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한 거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급심에서 개별 소송을 진행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전부 유보해 놓은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핵심이야.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헌이라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관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면 그동안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나오면 관세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배가 다음에 한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도 자동으로 관세가 환급되는 게 아니야. 대법원 판결은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일 뿐이야.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한 건 위헌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개별 기업한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 개별 기업이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그 기업이 직접 환급 청구를 해야 해.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저희도 환급받겠습니다 하고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문제는 시효가 있다는 거야. 시효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세 환급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도 마찬가지야. 시효가 지난 관세는 환급 대상이 안 돼.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소송을 걸어놓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소송을 걸어놔야 시효가 중단되거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시효가 멈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든 그때 가서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는 거야. 근데 소송을 안 걸었거나 걸었다가 철회한 기업들은 시효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삼성이랑 한화는요? 소송 걸었다가 철회했잖아요.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회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져. 소송을 안 건 거랑 법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야. 시효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대법원 판결이 늦게 나오면 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가 왜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지, 삼성과 한화가 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건지,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이 규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일단 소송을 걸어놓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반대로 소송을 안 걸거나 중간에 철회하면 시효가 계속 돌아가서 나중에 환급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돼.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당장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미래에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해 놓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눈앞의 리스크만 보고 소송을 철회했어요. 트럼프한테 찍히는 게 무서워서,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무서워서 소송을 포기한 거죠. 그 선택이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영영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낸 돈이 얼마일까?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를 생각하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일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한화도 수백억 원 이상은 될 거예요. 이 기업들이 몇 년간 낸 관세를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소송 철회하면서 그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반면에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요. 대기업들보다 규모는 작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확보해 놓은 거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이 두 회사는 자기들이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대한전선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회사 법무팀이 보통이 아니구나. 미국 통상법의 이 디테일한 규칙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구나. 대기업들이 눈앞의 리스크에 겁먹어서 포기할 때 이 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계산한 거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더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하급심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판결이 미국 법조계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하급심 판결 소식을 처음 들은 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였어요. 로펌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는데 동료 변호사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큰 판결 나왔다. 지금 바로 확인해봐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트럼프 관세 관련 소송이 워낙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중 하나에서 뭔가 결정이 난 거겠거니 했죠. 하급심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기각됐거나
아니면 정부 측 손을 들어줬거나 그런 평범한 판결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열어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핵심 내용이 이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다. 이 한 문장이었어요. 하급심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정면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이 관세는 적법하지 않다. 이게 판결의 요지였어요. 솔직히 예상 못한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학계에서는 트럼프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학술 논문도 여러 편 나왔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법원이 실제로 이런 판결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외교나 통상 관련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은 재량을 인정해왔거든요. 이게 미국 헌법 체계의 특징이에요. 삼권 분립이 있지만 외교나 국가 안보 관련 사안에서는 대통령한테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사법부가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걸 자제하는 게 오랜 전통이거든요.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국가 안보나 외교 문제가 걸려 있으면 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뭔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법원은 대체로 그 판단을 존중해왔던 거죠. 사법부가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법원이 달랐습니다. 판사가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판사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은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의 입법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테러, 외국의 적대적 행위 같은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다. 1977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의회는 대통령에게 비상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뒀다. 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무역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구조적인 경제 현상이다. 올해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197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75년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로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다. 이건 50년 가까이 지속된 구조적 현상이지 갑자기 발생한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런 장기적인 경제 현상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만약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사실상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든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 결정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명쾌한 논리였어요. 법학자들이 몇 년간 지적해왔던 문제점을 법원이 정면으로 인정한 거예요.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라고 우기는 건 법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게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짜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법원이 트럼프한테 정면으로 제동을 건 거구나. 로펌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의실마다 변호사들이 모여서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었고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마다 판결문 봤어? 라고 물어봤어요.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판결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거든요. 클라이언트들한테서 연락이 빗발쳤어요. 이 판결이 무슨 의미냐? 우리도 소송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 관세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일본 기업들,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전화기도 계속 울렸어요. 한국 기업 담당하는 변호사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다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급심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거냐? 지금이라도 소송 걸면 관세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저는 차분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건 하급심 판결이에요.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이고 이게 최종 판결이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당연히 항소할 거고요. 항소심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하급심에서 이겼다고 최종 승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소송을 새로 걸어도요. 아까 말씀드린 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 환급 청구에는 시효가 있거든요. 이미 시효가 지난 관세는 하급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새로 소송을 걸어도 과거에 낸 관세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삼성이랑 한화는요? 소송 철회한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소송을 유지하지 않은 기업들은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시효 문제도 있고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요. 소송을 철회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대한전선이랑 한국타이어처럼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만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회한 기업들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도 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뒤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대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할 때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트럼프한테 찍히는 리스크를 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비슷한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대기업들이 피하려고 했던 리스크보다 소송을 철회하면서 포기한 게 훨씬 큰 거였어요. 하급심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는 건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물론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지만 하급심에서 이미 방향이 잡혔다는 건 의미가 커요. 법원이 한번 방향을 정하면 상급심에서도 그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논리로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하급심 논리가 탄탄하면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하급심 판결의 논리는 상당히 탄탄했어요. 입법 역사, 법의 취지, 헌법적 원칙까지 다 짚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으려면 상당히 강력한 반론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요.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소송을 철회한 삼성, 한화, 하마는요. 환급받을 기회를 이미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한국 기업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급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이었어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한국의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한 건 왜냐고 물었어요. 트럼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25% 관세를 꺼내니까 말을 듣더라.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자랑한 거예요. 관세 인상이 협상 상대를 압박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걸 증명했다고요. 한국이 15% 관세일 때는 움직이지 않더니 25%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협상하자고 달려왔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 발언을 뉴스에서 봤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가 협상 무기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국 정부가 관세 인상 발표 직후에 협상단을 급파했거든요. 어떻게든 관세를 낮춰보려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트럼프 눈에는 자기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위협하면 상대가 굴복한다. 내 방식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자랑하는 그 관세가 법원에서는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거잖아요. 트럼프는 관세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자축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 승리의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괴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괴리가 해소될 텐데 어느 쪽으로 해소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뒤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폭스 비즈니스 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면서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요. 첫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둘째,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셋째, 농산물 비관세 장벽 제거. 넷째,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이 4가지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마지막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이게 뭔가 했더니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에서 나온 발언이 있었어요. 미국 기업 쿠팡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쿠팡이요. 쿠팡이 미국 회사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쿠팡은 법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에요. 한국에서 사업하고 창업자도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법인 자체는 미국 회사거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본사 주소도 미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국무부가 이 법 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미국 플랫폼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면서요. 미국 측에서는 이게 쿠팡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해석한 거예요. 한국 정부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규제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측은 그렇게 안 본 거죠. 그래서 관세 인상으로 압박한 거고요. 복잡하죠. 관세 문제에 디지털 플랫폼 규제 문제까지 얽힌 거예요.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어요. 트럼프는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비난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관세를 낮춰보려고 협상 중이고 근데 그 와중에 법원에서는 트럼프 관세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협상 무기로 쓰고 있는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한국이랑 협상하면서 관세 올릴 거야 라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 관세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잖아요. 협상 상대 입장에서는 그 관세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서둘렀어요. 하급심 판결을 빨리 뒤집어야 관세를 계속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요.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승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 대법원에서도 지면 그동안 써왔던 관세 카드가 전부 무력화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트럼프는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그 관세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한국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한국 기업들이거든요. 물론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만요.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이 두 회사는 트럼프가 관세로 위협하고 협상 무기로 쓰고 25% 꺼내니까 말 듣더라고 자축하는 동안에요. 조용히 소송을 유지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언론 앞에서 승리를 자랑하는 동안 대한전선은 법원에서 진짜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요. 트럼프가 그렇게 자랑하던 관세가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위협하고 압박하고 말 듣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그 관세가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판결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관세를 돌려받는 건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인 거예요. 트럼프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한전선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관세로 한국을 굴복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대한전선이 조용히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건요. 이 상황을 가장 뼈아프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대법원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가장 뼈아프게 지켜보고 있는 건 한국 대기업들이에요. 삼성, 현대, SK, LG, 한화. 이 회사들 법무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급심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소송을 철회해버렸잖아요. 환급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대한전선이랑 한국타이어가 관세 돌려받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 기업인데 자기들만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낸 관세는 수조 원인데 그 돈을 포기한 거예요. 왜요? 트럼프한테 찍힐까봐 무서워서요.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겁나서요. 근데 그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 관세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겁먹고 도망친 거랑 다름없는 거죠. 싸워볼 가치가 있는 싸움이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한국 대기업 법무팀 담당자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한 담당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다시 걸 수는 없나요? 새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나요? CEO가 아직 안 지난 관세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라도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철회한 시점부터 CEO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이미 CEO가 지난 관세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새로 소송을 걸어도 이미 CEO가 지난 부분은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소송을 건다고 해도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행정부가 바뀌거나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숨 소리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후회, 자책, 좌절, 분노. 본사에 뭐라고 보고해야 하나, 경영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한전선은 처음부터 이 게임의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대기업들이 눈앞의 공포에 휩쓸려서 판단을 그르칠 때 이 회사는 냉정하게 장기적인 계산을 한 거구나. 소송을 유지하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소송을 철회하는 게 진짜 리스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급심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어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요.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현대, 한화, SK, LG는요. 자기들이 포기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판결을 기다리면서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판결을 앞두고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워싱턴 법조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대한전선 소송을 비웃던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슬슬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 한국 회사 변호사들이 미국 법을 모르나 보다. 어차피 질 싸움인데.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대한전선이라는 이름을 듣고 비웃던 동료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점심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밥 먹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대한전선 얘기 나오면 코웃음 치던 사람이 이번에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전선 측 로펌이 어디냐? 그쪽 변호사들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설계한 건지 아느냐? 처음부터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케이블 회사가 뭘 믿고 저러나 몇 달 버티다 철회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대한전선 전략을 분석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법조계라는 게 그래요. 결과가 나오면 다들 그 결과에 맞춰서 해석을 하거든요. 이길 때는 처음부터 이길 줄 알았다고 하고 질 때는 처음부터 질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기억하거든요. 처음에 다들 대한전선을 어떻게 봤는지 무시하고 비웃고 관심조차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급심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니까요. 갑자기 대한전선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 회사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통상 전문 로펌들 사이에서도 대한전선 케이스가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중견기업이 대기업들도 포기한 싸움에 뛰어들어서 저 위치까지 올라왔냐?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갈 걸 예상하고 소송을 설계한 거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소송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통상법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케이스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요. 소송을 철회한 대기업들 법무팀 담당자들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 대기업 미국 법인 법무팀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본사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면서요. 왜 소송을 철회했냐?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냐? 대한전선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매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하급심 판결이 뉴스에 나간 뒤로는 본사 경영진 압박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낸 관세는 왜 못 돌려받는 거냐? 대한전선은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왜 우리는 안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그 질문에 법무팀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당시의 리스크를 고려해서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보복이 우려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보복이요? 대한전선은 소송 유지했는데 보복당했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우리만 겁먹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법무팀장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당시 상황에서는 소송 철회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가능성, 미국 시장에서의 리스크, 이런 걸 고려하면 철회하는 게 안전해 보였으니까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비슷한 조언을 했을 거예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한전선의 판단이 맞았던 거고요. 지금 와서 보면 그들이 더 멀리 내다본 거였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포기한 건지 계산해 봤어요.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가 낸 관세만 수천억 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회계팀에서 집계 중인데요. 대충 계산해도 3천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나면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3천억 원을 날린 거예요. 3천억 원이요. 한 회사가 3천억 원이면 삼성, 현대, SK, LG, 한화 이런 회사들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조 단위예요.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잖아요. 거기에 추가 관세가 10%에서 25% 사이로 붙었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매년 내는 추가 관세만 1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수준이에요. 우리 돈으로 15조 원에서 35조 원 사이인 거죠. 이게 매년 나가는 돈이에요. 트럼프 관세가 시작된 지 몇 년이 됐으니까 누적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이 넘을 수 있어요. 물론 이 금액 전부가 환급 대상은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 환급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시효 문제도 있고 절차적인 제한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요. 대기업들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수조 원 단위라는 건 분명해요. 그 돈을 포기한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요. 트럼프한테 찍힐까 봐요.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 받을까 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한전선이 소송 유지하면서 트럼프한테 보복당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트럼프가 대한전선을 트위터에서 공격했어요? 아니요. 대한전선 이름을 언급한 적조차 없어요. 미국 정부가 대한전선한테 뭔가 불이익을 줬어요? 아니요. 평소랑 똑같이 사업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보복이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대기업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면서 수조 원을 포기한 거예요. 상상 속의 리스크 때문에 실제 돈을 날린 거죠. 반면에 대한전선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송을 유지했고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기업이라는 게 꼭 좋은 걸까? 규모가 크면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커지는 거잖아요. 삼성이 미국에서 버는 돈이 연간 수십조 원이에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고 가전사업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도 팔고 있고 사업 영역이 엄청 넓잖아요. 그 사업을 지키려면 미국 정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같은 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불이익 받을까 봐요. 근데 대한전선은 달랐어요. 대한전선도 미국 시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만큼 미국에 올인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삼성이나 현대보다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잃을 게 적은 거예요. 잃을 게 적으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역설적이죠. 규모가 작아서 더 용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규모가 커서 더 겁쟁이가 된 대기업들과는 정반대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전선 법무팀의 판단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환급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소송을 걸어놓으면 시효가 멈추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든 환급받을 자격이 유지되는 거죠. 대한전선 법무팀은 이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든 지든 일단 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환급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반면에 대기업들 법무팀은요. 눈앞의 리스크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소송 유지하면 트럼프한테 찍힌다. 미국 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철회하자.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대한전선이 더 멀리 내다본 거였어요. 지금 당장의 리스크보다 미래에 열릴 수 있는 기회를 본 거죠.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대기업들은 리스크를 피하려다가 기회를 놓쳤고 대한전선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저는 그 법무팀장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대한전선 소송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비웃었거든요. 대기업들도 포기한 싸움을 중견기업이 왜 하고 있나? 몇 달 버티다 철회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요. 대한전선이 옳았고 저를 포함해서 비웃던 사람들이 다 틀렸던 거예요. 20년 넘게 통상 소송을 해온 저보다 대한전선 법무팀이 이 게임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거든요. 하급심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법원 판사들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면요. 대한전선 소송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의 철회가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소송 유지하면서 시간이랑 돈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대한전선은 최소한 그 기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환급받을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잃는 건 소송 비용뿐이에요. 반면에 대기업들은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든 말든 그들은 환급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미 기회를 포기했으니까요. 대한전선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두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전선 법무팀, 한국타이어 법무팀, 그리고 전 세계에서 트럼프 관세 관련 소송을 걸어놓은 수십 개 기업들. 이 사람들이 대법원을 바라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예요. 이 케이스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 달 뒤에 나올 수도 있고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대법원이라는 곳이 그래요. 중요한 사건일수록 신중하게 심리하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판결하거든요. 특히 이번 케이스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한 판단이 걸려 있어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에요. 만약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면요. 트럼프 관세 전체가 법적 근거를 잃게 돼요.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이게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만요.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삼성, 현대, 한화 같은 대기업들은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도 환급받을 수 없어요. 소송을 철회해버렸으니까요. 같은 한국 기업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한전선은 돌려받고 삼성은 못 돌려받고 한국타이어는 돌려받고 현대는 못 돌려받고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법원 판사들 중에는 행정부의 권한을 넓게 인정하는 성향의 판사들도 있거든요.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권한 범위 내다, 하급심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판결하면요. 대한전선 소송도 기각될 거예요.
그러면 대한전선은 몇 년간 소송 유지하면서 들인 비용만 날리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의 철회가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싸워봤자 소용없었다. 처음부터 질 싸움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대법원 판사들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요. 저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법리적으로는 하급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우기는 건 아무리 봐도 법의 취지를 벗어난 거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이 항상 법리대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 고려, 사회적 영향, 여러 가지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케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대법원이 대통령 관세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이 상황 자체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미국 통상법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는 시대에 법원이 그 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느냐. 이게 이번 판결의 의미예요.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는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휘두르는 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게 확립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판결의 시작점에 대한전선이 있는 거예요. 한국 중견기업이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법원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거죠. 물론 아직 최종 승리는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삼성도 포기하고 현대도 포기하고 한화도 포기한 싸움을 대한전선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미국 법조계에서 비웃던 그 소송이 이제는 미국 통상법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통상 변호사로 일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받고 수많은 기업들을 자문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대한전선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구나. 다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았어요. 대한전선이 소송을 걸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근데 지금은요. 미국 법조계 전체가 이 소송을 주목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이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고 있어요. 대한전선이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소송이 이제는 미국 통상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요. 저는 대한전선을 기억할 거예요. 대기업들이 전부 포기한 싸움에서 끝까지 버틴 그 중견기업을요. 미국 법조계가 비웃을 때 흔들리지 않고 소송을 유지한 그 판단력을요. 눈앞의 리스크보다 미래의 기회를 선택한 그 담대함을요. 지금 대법원 어딘가에서 판사들이 이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판결문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논의 중일 수도 있어요. 그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판결이 나오는 날, 대한전선은 답을 받게 될 거예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삼성과 현대와 한화도 답을 받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포기한 게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통상 변호사로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으로서요. 대한전선의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한국 중견기업이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정말로 뒤집을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대법원만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됩니다.